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2명 더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총 18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소 희망적인 소식은 입원 환자 상태가 양호해서 오늘 퇴원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백순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확진자 수가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환자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이 전부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사회 감염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감염 경로가 어딘지 모르는 또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중국이 아닌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태국에서 걸렸느냐 싱가포르에서 걸렸느냐 하는 것들이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더구나 이것이 국내에서 만약 감염됐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역 당국의 이 방역 감시망이 잘 듣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6번째 환자는 태국을 다녀온 여행객이었고요. 17번째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단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위주로 감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인력과 자원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네. 아까도 언급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동남아에서 오는 그 많은 관광객들, 우리 간 사람들, 온 사람들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전부 감시망에 넣어서 체크를 한다는 것은 발열 체크 이외에는 사실은 감시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시해야 될 것은 이 16번 환자인 경우 환자 설명은 많이 잘 하셨지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가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감염자가 됐고 또 이분은 원체 폐질환 폐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심을 못하는 것이 지금 그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빨리 되고 증상도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며칠 동안 알았었고 병원에도 갔지만 병원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봐야 지금 아무런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단도 못 받은 상태죠. 네, 보건소에서 그랬었죠. 보건소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고요. 결국은 전남대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가면서 확진이 됐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코호트 격리라고 그래서 그 21세기 병원이라는 데를 완전히 밀폐를 차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인력이 미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코호트 그 격리라는 것은 완벽하게 강제적으로 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클 수 있는데 이게 병원 자체가 지금 오염이 됐을 수 있는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그 따님이 감염이 됐지만 이 따님은 태국에 여행도 같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감염 경로가 다 확실하지가 않고 더구나 중증이면서 이 접촉 특히 병원에서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환경에 대한 배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점이 많지만 우리 방역 당국이 하여튼 잘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이가 계속 문제가 될 수는 있겠고요. 그 21세기 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호트 격리가 전체가 된 게 아니라 일개층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인가요? 안 된 게 문제라는 거죠. 안 된 게 문제다. 그걸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는 거죠. 코호트 격리를 하려면 중소병원이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또 27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왔는데 같이 식사를 했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감염원이 꼭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 감염원을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거꾸로 이 환자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다른 감염 의심자들하고 동선이 겹치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남아에서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7일부터는
이 진단이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1차 진료 혹은 병원의 선별 진료소가 있는 데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물어보고 어디 외국 갔다 오셨습니까 하는 건 물어보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진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적극적인 필요하다.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조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중국을 계속 두둔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혹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판도 맞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지금 자기네 국내에서는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추세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뭐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에까지도 많이 퍼져 있고 후베이성 이외의 성에서도 거의 40%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일단 사망자가 2명밖에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홍콩 등에서. 홍콩하고 필리핀에서 1명씩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이외의 국가의 환자는 200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WHO의 반응도 맞기는 한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16번 환자, 17번 환자에서 보셨다시피 이 태국이나 이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마주칠 기회가 있었겠느냐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는 그 나라는 벌써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WHO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바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 강력한 조치라 하면 입국 금지 같은 조치를 WHO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확산되는데 그나마 제가 아까 희망적인 소식 어제부터 보도가 됐지만 이번 환자의 경우 상태가 양호해져서 음성으로 나와서 오늘 퇴원을 결국은 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첫 퇴원 사례인데요. 퇴원할 수 있는 어떤 그 판단은 누가 결정적으로 내리는 겁니까? 이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따라서 그 퇴원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2015년에 메르스 때의 퇴원 기준을 거의 원형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준을 보면은 일단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에 유전자 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의미는 그것이 RNA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검사를 한 후에 24시간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력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됐구나 하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퇴원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또 좀 다른 것이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같은 기준을 정리를 해서 퇴원 기준을 했을 때 지금은 격리 해제라는 표현을 일단 씁니다. 격리 해제다. 똑같은 개념으로 격리 해제를 한 후에 또 재감염 혹은 그 이후의 추세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팔로워라고 그러는데요. 그 의료진 또 방역당국 또 환자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는 퇴원한다고 해서 아마 오늘 퇴원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앞으로 정해서 앞으로 나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퇴원 기준을 다 매뉴얼로서 정해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는 상태고 2번 환자는 퇴원을 했고 또 1번 환자 그 중국 여성분이요. 그분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퇴원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한 번 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아마 퇴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18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가 퇴원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입원해 계신 격리대에 계신 분들 환자분들은 18명이지만 중증인 환자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16번 환자도 그렇고 18번 환자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병 증세는 좀 어느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퇴원하고 사망자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청취자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2467번님. 이번 환자분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걸렸던 사람이 그런데 또 걸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신종 바이러스라 아직 모릅니다.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굉장히 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환자 안에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증식을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게 나옵니다. 따라서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물론 감염이 안 되겠지만 면역력이 생겼겠지만 네. 한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가 되면서도 점점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독성이 증가되는 거고 예, 진화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독성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만약에 새로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역학조사 또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사함으로써 그런 걸 밝혀내야 되겠죠. 네. 이 보건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1,80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위험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건 잘못하셨는데 1,800명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 거의 2천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네네. 1,800에서 1,9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거의 8,00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 명에 가까운 수준일 겁니다. 아마 만 명에 가깝다고 오늘까지 하면은 네네. 치사율로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만 명이 사망했는데 왜 우리가 안 무서워하느냐? 네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나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치사율도 확실하지 않고 이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환자가 생겼을 때 치사율을 0%대, 그러니까 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우리 메르스도 중동에서는 35% 정도 되고 지금도 계속 발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 이하로 의료진들이 잘 처리를 해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치사율이 높고 무서운 병은 아닌데 다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수민님은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도 감염이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디 손잡이에 붙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만약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잘 방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죠. 평소에도 우리가 컨디션이 나쁘고 그러면은 감기도 잘 걸리고 독감도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 오히려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햇빛도 안 받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또 날씨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 너무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이 환경에는 없다 하는 걸 일단 믿으셔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6406번님, 마스크는 KF 높은 게, 그러니까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평범한 마스크라도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일단 권장은 KF 80 이상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 값도 비싸고 해서 계속 품절이라고 그러니까 어렵다면은 그냥 헝겊 마스크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바이러스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침방울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혹은 내가 어떤 감염자일 때에는 내가 밖으로 배출해서 딴 사람을 오염시키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헝겊이 아니라 뭐 종이만 대고 있어도 감염으로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마스크가 위생적으로 되지 않고 오염이 됐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까지도 다 좋지만 잘 생각하셔서 그 마스크가 과연 위생적인가 내 몸에. 그럼 뭐 모든 사람이 판단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상한 물건들 많이 쓰고 나오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물건들에서 내 몸에 병원균이 들어올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마스크라는 건 지금 방어벽, 밖과 나의 방어벽으로서 내 손에서 있는 바이러스나 병원균들도 내 호흡기나 이런 점막세포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셨다고 무조건 안심하시는 게 아니라 마스크 자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대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